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연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엔 임시 공휴일까지 생겨서 5월을 기다리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모처럼의 긴 연휴를 쉬면서 그간의 노고를 풀려는 분들도 많죠. 고생하고 아픈 만큼 쉬는 것, 이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서민들의 경제 생활에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부채,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경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힘. 오늘 인터뷰에서 준비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출연해서 여러분께 이 방법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주요 경제 뉴스 만나는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5월 6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의 얘기인 분들도 많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을 도입해서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 돈은 눈먼 돈 이런 인식도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을 정부가 더 깐깐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대1리 권소연 기자 연결해서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5월 6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드디어 결의가 됐죠? 네, 대한상의가 건의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대부분 임시 공휴일 지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셨을 텐데요.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휴일을 열고 어린이날 다음 날이죠.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5일이 목요일이니까 6일과 7일, 8일까지 나흘을 쉴 수 있게 됐는데요.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국내 관광을 좀 활성화하고 또 소비를 진작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연휴를 지정한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5월 6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한 상태였는데요. 이날 민자도를 포함해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그 전날 도로에 진입한 뒤에 자정을 넘겨서 5월 6일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거나 6일 도로를 탄 뒤에 5월 7일 자정 이후에 톨게이트를 통과해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또 5월 5일부터 8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에 4대 고궁과 종묘 그리고 조선왕릉 국립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이런 것들을 모두 무료로 개방하고요.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같은 체육시설도 무료로 개방합니다. 네. 5월 6일 임시 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이 환값으로 내려갑니다. 자, 집안에 있지 마라 이런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갑작스럽게 황금 연휴가 생긴 건데요. 막상 좀 어디로 떠나려고 하면 사실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길게 쉬게 됐으니까 일단 반갑기는 한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합니다. 또 여행 떠나려고 여행사에 문의를 해보면 이미 표가 없거나 요금이 비싸서 좀 망설이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일부 회사는 또 정상 근무를 하는 곳도 있는데 네. 어린이집 쉴 경우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득이하게 임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초등 돌봄 교실 운영 혹은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은행도 문을 닫으니까 이날 은행 거래할 예정이었던 분들은 미리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중도금이나 잔금 치를 돈을 미리 찾아두거나 아니면 돈 치르는 날을 좀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14일 하루 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더니 경제 전체 소비 지출액이 2조 원에 달했다 이런 분석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바람에 그 효과가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일찍 결정했더라면 미리 여행 계획도 세우고 예약도 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 임시 공휴일 지정이 사실은 미래 지출을 미리 당겨서 지출하는 거다. 근본적인 소비 진작은 안 된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정부는 계속 이런 방법에 좀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또 계획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했었죠. 네. 올해에도 9월 말 시작하기로 확정을 했는데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로 정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쇼핑 관광 행사죠.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비롯해서 각종 한류 문화 행사들과 통합해서 열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 작년에 할인율 뻥튀기나 미끼 상품 등이 판을 치면서 좀 졸속 행사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행사라
행사라서 뭐 불만도 좀 많았고 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단점을 좀 보완해서 좀 더 알짜게 행사를 치르겠다는 건데요. 작년보다 참여업체를 좀 늘렸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할인 품목이나 뭐 할인율 확대를 좀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축제 컨텐츠가 좀 부족했다 뭐 이런 점도 감안해서 문화행사나 뭐 관광 축제를 좀 연기해서 열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쇼핑과 관광, 한류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융합해서 글로벌 명품 축제로 키우겠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처음보다야 또 두 번째가 더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서 좋을 일 없으니까 모두 한번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요. 지금 또 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성적표 나왔네요. 네, 지난 7일에 잠정 실적을 내놨을 때 그때도 뭐 깜짝 실적이다 뭐 이러면서 좀 호평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나온 확정 실적은 잠정치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6조 6,8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7% 증가했는데요. 잠정 집계치가 6조 6천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좀 높았던 겁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은 스마트폰이 앞에서 끌고 반도체가 가전이 뒤에서 밀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뭐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IM 부분에서만 3조 8,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무려 74% 급증한 건데요. 네. 이 갤럭시 S7 시리즈 출시 시기를 좀 앞당긴 것이 먹혔고 또 이 제품이 출시 20여일 만에 1,000만 대가량 팔리는 등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3조 8,900억 원이면은 전체 실적의 절반이 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그 효자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 외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보면 2조 6,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반도체 시장도 사실은 그렇게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마이크론이나 도시바 같은 경쟁 업체들은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를 좀 확대하고 또 V랜드라든가 아니면 디램 초미세 공정 전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도 초고화질 칩이나 뭐 프리미엄 냉장고 판매가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예. 오늘 나온 아침까지 인기 있는 기사 제목이 아이폰 아이고였습니다. 예, 애플이 그만큼 실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이 성장 탄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것과는 상당히 대조가 되네요. 스마트폰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애플이 사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충격을 던져줬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기사도 그랬지만 외신 제목도 보면 뭐 애플의 전성기는 끝났다. 뭐 영광스러웠던 날들은 다 지나갔다. 뭐 애플의 스마트폰 부진이 명확해졌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뭐 달러 강세 여파도 컸지만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한 26% 정도 급감하면서 타격이 굉장히 컸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7은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지난 20일 시장조사 기관인 트랜스포스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8,100만 대를 팔아서 점유율 27.8%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건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반면에 애플은 14.4%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제 애플이 아이폰 7을 내놓는 9월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은데요. 지금 아이폰 7이 어떤 형태로 출시될 것인지에 대한 뭐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아이폰 7이 이전에 비해서 혁신적이기보다는 좀 더 진화한 형태에 그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출됐던 디자인만 봐도 뭐 기존의 아이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삼성 실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의 경쟁 또 우리 경제와도 아주 밀접한 부분인데 이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 나라 돈은 정말로 눈먼 돈 이런 말까지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관리 절차 대폭 강화해서 그럴 수 없게 만든다고요. 네, 뭐 심각한 혈세 낭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이 국고보조금이었는데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거는 중앙정부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혹은 뭐 지자체 재정사정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일부나 전부를 보태주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각종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뭐 사회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뭐 정책 수행기관 뭐 이렇게 보조금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고 이런 걸 악용해서 부정으로 탄해서 쓰는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해당 사업에 쓰겠다고 타놓고서는 정작 다른 곳에 쓰거나 아니면 뭐 꿀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눈번 돈이라는 인식이 좀 크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에 검경 합동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적발된 부정수급 규모만 1,700억 원가량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보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이에 맞춰서 오늘 이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한 새 시행령이 의결이 된 겁니다. 예, 보조금을 주는 것, 보조해 주는 것,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 서민들 또 산업을 위해서 쓰라는 건데 이렇게 눈먼 돈 맞겠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강화가 되는 건가요? 이 부정수급이 적발돼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으면 이미 지급된 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금을 내야 되는데요. 일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가 들통이 나면 최대인 5배를 부과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3배, 그리고 법령을 어겼거나 중앙부처 처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배, 그리고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미한 경우에는 보조금만큼만 더 내면 됩니다. 네. 또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내년 6월부터 이 지출 내역을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고요. 10억 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부정수급자를 정부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제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한도가 이번에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예, 흔히 세금을 그냥 세금이라고 안 하고 혈세라고 하는데요. 이 국민의 피를 헛되게 쓰는 사람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에 함께하는 경제탐구생활 보내드리기 전에 증시 소식 잠깐 제가 전해드리고 갈게요. 오늘의 증시는 코스피는 2000.93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전일 대비 14.47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예, 특별한 변동은 없는 보합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내일 증시 상황 연결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선물 상식과 함께하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말 쉽습니다. 정부가 내달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일 사이에 끼어있는 6일을 이것으로 지정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한 7월 1일, 그리고 지난해 8월 14일에 이은 역대 4번째입니다. 나흘간 연휴가 이어지면서 호텔 리조트, 숙박시설의 예약률은 90%까지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많이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임시적 결정에 따라 정한 공휴일을 뜻하는 이것 5글자입니다. 뭘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희가 중점 진단을 통해서 한국 경제 진단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시간들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가계부채 또 개인의 금융 신용은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생기죠.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지난 3월 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올 9월부터는 법정기구로 재출범합니다. 자, 관련 내용 어떤지 또 서민 금융, 서민 경제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님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신용회복위원회, 제목에 사실은 신용을 회복하는 곳 이런 느낌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개인의 그 어떤 그 신용회복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공익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주위에는 빚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살다 보면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빚을 내게 마련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빚을 일부러 갚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하게 은행 대출금, 카드 대금 이런 걸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체를 하게 되면은 금융회사의 어떤 본인 개인과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거래가 중단이 되고. 맞습니다. 또 상한 독촉을 받게 되죠. 네네.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빚이 많아서 제대로 갚지 못하고, 갚기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하고 이제 중재를 통해가지고. 네. 그 채무를 일부 감면해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일정 기간, 최장 10년 이내에서 조금씩 나눠 갚으시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용이 너무 낮아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저금리로 긴급 생계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하고 또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알선해드리기도 합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신용을 평가해서 그 신용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이 방편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이 더 어렵습니다. 국가 경제, 기업 경제도 어렵지만 특히나 가계부채, 가계경제가 어렵거든요. 서민들의 상환 여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신용회복위원회 찾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추이가 어떨까요? 많이 늘어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하시는 분들이 연간 보면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월로 보면 한 7천,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최근 위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작년 3분기에는 약 한 2만 1,000명이었는데 네. 작년 4분기에는 한 2만 4천 명 그리고 올해에는 2만 5천 명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가폭이 그렇게 크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걸 보면은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그만큼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도 좀비 기업이니 한계 기업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유지하거나 갚아나갈 능력이 없을 경우엔 결국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가계부채는 사실 그나마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어서 조금은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오히려 20대나 청년층 또 취약층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층, 대학생층의 그런 신용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오시는 청년층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요즘 보면은, 저도 이제 언론에서 좀 봤습니다만, 3포 시대, 5포 시대, M포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청년 대학생층의 신용 위험을 좀 최소화시키려면은 이분들이 신용 위험에 빠지시기 전에 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청소년 교육, 대학생 교육에 대해 신용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도 KCB나 장학재단과 함께 이런 신용 교육에 청년 대학생층의 신용 교육을 통해서 이런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신용이라는 게 어떤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내 금융의 건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나빠지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또 청년들의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늘고 있다. 말 그대로 빚 갚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인데 대개는 이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다. 이제 법원에 가야겠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어떤 그 금융회사와의 중재를 통해서 채무 일부를 뭐 감면해드린다든지 네. 상기간을 연장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런 채무 조정을 통해서 이런 그 채무 조정의 그 계획을 상환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소득이 전혀 없으시거나 소득에 비해 너무 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네네. 계획대로 상환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법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 파산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인회생제도는 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어떤 정해진 기간, 즉 네. 5년 이내에 성실하게 상환하면은 그 남은 채무는 탕감을 해드리고 네. 또 개인 파산제도인 경우에는 앞으로 그 소득을 창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법원의 파산 면책 결정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그간의 IMF를 겪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일부 청취자분들도 들으신 바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려면 좀 까다롭고 제가 알기로는 비용도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원에 이제 구제 신청하는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서류도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럴 경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 그리고 광주 지방법원하고 연계해가지고 네. 어떤 이런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거를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를 대신해서 작성해드리고 또 무료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 그 법원에서도 이렇게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구분해서 보다 좀 빠르게 진행해서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이런 절차가 약 3개월가량 단축하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채무자 구제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서 비용 또 여러 가지 시간이 드는 부분을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단축하고 도와드린다 이런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신용회복위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좀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 또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 역할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난 3월 3일 국회에서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고 법정기구로 이제 전환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원래 법정기구 아니었나? 이런 의문을 다시 갖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여러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저축은행, 대부업체들 이런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서민금융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이번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법률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을 해서 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민금융, 미소금융에 대한 햇살론 등을 통합 지원하도록 이제 하는 한편 네. 또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해서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 자.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전환돼서 이 채무조정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또 보다 좀 표현하자면 힘을 갖고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도와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과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기구가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저희가 법정
법원과 같이 시행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만 해도 네. 저희가 이제 법정 기구화가 아니다 보니까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약간 네. 좀 그 어려움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법정 기구화가 되면 여러 가지 면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자, 법정 기구화돼서 이렇게 설립 근거에 따라 특수법인이 되면 뭐 보다 더 명확하게 또 믿고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이 법정기구로 이제 전환되고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뭐 지금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시지만 위원장님 뭐 몇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법정기구로 전환되고 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점이 좀 달라질까요? 네. 제가 그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 저희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 기구화가 되면 그 저희 채무조정에 네.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많이 확대가 됩니다. 네. 현재 3,600개의 협약 가입 이제 금융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이 금융회사들이 약 4,500개 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채권 금융회사들의 신용협약 지원 협약 가입이 네.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게 되면 보다 많은 어려우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그 채무 조정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채무 조정의 절차, 방법 등이 법상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채무 조정 내용이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무 조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러 정보들을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혜택, 공정한 혜택이 각 그 어려우신 분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기구화 된다라는 게 어떤 건가라고 좀 이제 그림을 그리지 못했었는데 확대된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 그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회사들이 이 중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또 명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회복과 또 채무조정을 하는 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핵심이고 지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출 또 취업 지원 여러 가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법정기구가 되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무조정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가지고 네. 뭐 자활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또 신용회복 지원 중인 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저리로 긴급 생계자금 이런 대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 기구화가 되면 이러한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 이제 확대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법정 기구화가 됨에 따라서 어떤 사업 재원 확충 기반도 이제 네. 아무래도 마련이 되고 지원 대상 범위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법정 기구화가 돼야 이 근거가 확실해지고 또 재원,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지원 활동에는 돈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도 조금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앞서 말씀 통과된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한다. 저희가 인터뷰 중에는 계속 소개가 됐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뭐지? 또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좀 더 큰 기구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서민금융이라고 하면은 소득, 이런 신용이 낮아가지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이제 하기 힘든 분들에게 어떤 저리로 생계자금이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런 서민금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소금융에서는 무슨 소규모 창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해드리고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햇살론 또 국민행복기금에서는 바코드림론 이런 고금리 전환대출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들이 여러 기관에 이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네. 실수요자들이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서민금융을 담당하기는 저조차도 어떤 네. 서민금융 회사에서 어떤 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서민금융 제도를 서민금융진흥원이 통합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채무나 신용 문제에 대한 종합 상담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수요자가 처한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여러 가지 법정기구화와 이 서민금융진흥원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서민들 지금 이 금융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바뀌어나고 있는데 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그러면 이제 곳곳에 생기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5곳에 이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14년에 이제 부천을 시작으로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있는데요. 정부는 지금 금년 중에 이 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32개로 네. 확대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그 전국에 28개 지부가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28개 지부가 모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그 위원회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각종 생계자금 대출, 창업자금 대출 등 적합한 서민금융 제도를 한 곳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곳에 가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간의 복잡하고 다양했던 분산됐던 것들이 다 쉽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9월에 정식 법정기구로 출범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막 분주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존과는 좀 다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 세부 시행령을 저희가 이제 금융당국과 협력해서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그 법정기구 출범을 이런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운영하고 네.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조직, 제반 규정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그 새로이 출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제반 사항들을 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요. 9월에 그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은 물론 저희 그 신용회복위원회 법정기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예, 서민들을 위해서도 이건 꼭 잘 준비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청취자분들도 이 서민분들도 믿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뭐 오랜 세월 금융 전문가로 계셨고요. 또 신용회복위원회 3년 임기 중에서 이제 벌써 2년을 보내셨거든요. 그동안의 성과나 역점 둔 과제들 조금 회고해 보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신용회복위원회 지금 온 지 한 2년이 되었는데요. 네. 처음 제가 그 신용회복위원회 부임했을 때, 그동안 제가 밖에서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신용회복위원회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채무조정뿐이 아니고 그 어떤 소액 대출이나 취업 지원 그리고 신용교육 활동도 이제 활발히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와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채무조정 제도도 그 일률적인 어떤 그 채무조정보다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서 실효성을 높이자 이제 그리고 그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법적 구제 지원과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반도 마련하고 그리고 취업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그 정부와 공공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그 수건 과제였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해가는 법률이 이제 제정된 것이고요. 네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그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전환돼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더 어려우신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뭐 경제를 살리고 돈을 막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분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애쓰신다라는 것이 참 보람 있는 일이겠다. 저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률도 통과됐고 또 이 서민금융 지원 기반이 조금 더 단단해지겠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겠는데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나 여러 가지 신용 불량에 빠진 분들 본인이 좀 확고하게 일어나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 서민 금융 전반을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어떤 조언과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
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말이면은 이제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산악 용어 중에 링반대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링반대룽. 네, 독일어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짙은 안개나 어떤 그 폭풍우 이런 악천후 속을 이제 걸을 때 본인은 이제 똑바로 간다.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방향 감각을 잃고서 네.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 과중한 채무 문제는 혼자 고민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경과될수록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은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공익기관인 저희 그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 그 위원회 전문 상담 직원이 본인의 어떤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예. 정말로 뭐 이 불안감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마음 좀 든든할 것 같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야구 같은 경우도 마이너리그에서 잠시 숨을 고른 선수들이 다시 메이저리그 올라가서 대스타가 되기도 하거든요.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신용회복위원장으로서 이 신용에 관련된 이야기, 신용은 무엇이다 이렇게 좀 짧게 정의해 본다면 좀 급하지만 예. 신용은 저희가 모든 그 경제 생활을 할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신용을 좋은 신용은 유지할 수 있고 그 신용이 조금 이제 손상이 됐을 때 이를 회복해주는 그런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본인들이 신용의 어떤 그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그 좋은 신용을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용은 건강과도 비슷하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분 신용은 노력입니다. 노력하시면 회복할 수도 있고요. 노력하시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오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듣는 창, 글로벌 경제 이슈. 자, 글로벌 시대, 글로벌 경제 다양한 이슈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매일경제 박수호 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뉴스는 조금 놀라운데요. 미국의 첨단 정보기술 산업의 본산, 이 실리콘밸리에 네로라 하는 기업들 인턴 월급이 공개가 됐는데 인턴 월급이 500만 원은 기본이라고요. 네. 그 최대 9천 달러도 있다고 하는데요. 1,000만 원이네요. 우리 돈으로 1,0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1,03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저도 뭐 알아봤더니 4,500달러 정도니까 520만 원 정도 이른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중간값을 취하더라도 6,800달러. 그러니까 연봉으로 환산하면 81,600달러니까 연봉 네. 9천만 원짜리 억대 연봉이네요. 인턴인데 예, 네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2014년 미국 전국 임금 지수 46,481달러의 2배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처음부터 억대 연봉을 가깝게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조사를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출신으로 올해 여름 지역 업소 검색 업체 옐프에서 인턴으로 일할 예정인 로드 폴즈라는 친구가 구글 서베이를 통해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블룸버그에 인용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자, 개인이 이렇게 구글 서베이를 통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참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능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신력이 있나 이런 의문도 들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개인이 이제 직업 인턴을 알아보다가 이렇게 서베이를 올린 거라서 공신력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는 이 설문을 토대로 해서 자체 조사를 또 해봤다는데요. 네. 대상 기업들의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언급을 좀 피하긴 했지만 그 게임 생중계 서비스 업체인 트위치라는 곳에서는 인턴 월급을 7,200달러 준다 이렇게 또 설문 결과를 확인해줬고요. 네네. 또 기업 회계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인투이트에서는 자사 인턴들이 밝힌 중간값,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000달러보다 실제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핀터레스트 인턴들이 밝힌 월급의 중간값이 9,000달러나 되고요. 네. 페이스북이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VM웨어나 구글, 트위터 이런 쪽에서도 6,000에서 7,000달러, 테슬라는 4,500달러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인턴이란 영화도 사실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물론 주제는 이런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인턴 분들이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고 뛸 일인 것 같습니다. 7,000달러, 8,000달러. 이게 월급인데요. 월급으로 무려 800, 9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네요. 물론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인턴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인턴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인턴으로 이렇게 각광받는 쪽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나 전자공학, 제품 설계나 경영, 산업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 좀 특화된 사람들이고요. 네네.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근무 첫 주부터 해당 회사들의 개발 실무 작업에 직접 정규 직원처럼 투입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말 뭐 이렇게 인턴은 이렇게 드라마 미생도 보셨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인턴이어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깜짝 놀란 뉴스였고요. 자, 중국 경제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물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가 시장 과일값을 두고 좀 중국에 설왕설래가 있네요. 네, 이제 커창 총리가 한 중국의 시장을 방문했는데요. 그 사진이 오른 걸 보고 이제 중국의 네티즌 수사대들이 뜨면서 네네. 이야기 좀 알려졌습니다.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미 커창 총리가 지난 26일에 찬성 청두 시내의 이민시장이라는 곳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날 이제 웨이보에는 이제 총리가 시장을 방문했다 이런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때 누리꾼들이 그 리커창 총리의 모습보다도 사진 속에 좌판 위에 붙어 있는 그 과일 가격표에 집중했다는데요. 네. 그 앵두와 비파 가격이 1kg에 각각 3위안, 3.5위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돈으로 앵두 1kg이 530원 정도니까 네. 네티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거죠. 야, 이 중국도 물론 아직 이런 면이 있겠지만 총리가 왔다고 뭔가 네. 진짜 가격이 아닌 걸 올린 건 아닌가. 실제로 앵두 1kg에 530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 중국의 식료품 가격은 사실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네. 특히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사이에 60%가량 올랐습니다. 최근에 채소류도 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당국도 물가 관리에 지금 현재 비상에 걸린 상태인데, 총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총리가 왔을 때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가격표를 붙여놓은 걸 보니까 약간 관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네티즌들이 실제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여기 이민시장에서 관리회사가 다음날에 앵두는 1kg에 30위안이다. 그러니까 3위안이 네. 아니고 30위안이고 10배네요. 네. 네, 비파도 35위안인데 사진이 좀 흐릿해서 착각한 것이다. 오해를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장 단골이라는 네. 자, 이렇게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가서 돼지고기도 절반 값으로 여기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 값에 팔라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알파고 열풍 아직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경계감 역시 커지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일자리 예측 자료를 내는데 로봇 인공지능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됐네요. 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기술 혁신에 대응하지 못하면 2030년까지 자국 내 일자리가 10%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 28일에 일본 경제 산업성이 AI와 빅데이터 등이 초래할 제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네. AI, 즉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기술에 뒤처지면 일본 노동력은 2015년에 10%에 해당하는 73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AI와 로봇 등 기술 혁신이 고용 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 직업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좀 걱정해야 될 직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보고서에서는 매장의 캐셔, 그러니까 그 돈 받는 분들이죠. 네, 또 네. 공장의 생산 라인의 종업원 같은 직업은 AI나 로봇으로 대체가 되면서 6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네. 또 연구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도 외국 기업의 일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높지만 인재 육성에 공을 들이는 등 혁신을 통해서 고소득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도 있었는데요. 네. 최근 관객이 몰린 뉴스 네. 한번 드렸었는데 네네. 이로 인해서 사업이나 판매직 15년 2008년에 113 가까이 증가한
있습니다. 예.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았는데요. 관광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이 관광 영업 판매직은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로봇으로 대체되더라도 사람의 가치까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뉴스여서 좀 화제가 됐네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박소호 기자였습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SK텔레콤이 폼 좀 잡겠습니다. 당신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폼을요. 생활 속에 없던 폼들이 생기고 있던 폼들은 더 놀라워지면 지금보다 훨씬 폼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정답은 임시공휴일이었죠.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임시공휴일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0098님 택시기사인 나에게 그림의 떡이네요. 네, 대신 이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자는 0534님이십니다. 임시공휴일에 쉬지도 못하는데 시원한 생수라도 마시면서 일하고 싶어요. 네,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무성이었습니다.